자, 이번 시간부터 전산회계 운용사 2급에 대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관련된 시험을 갖다 준비한다라고 하면 전산회계 운용사 2급과 3급이 있는데 3급에서는 회계의 전반적인 기초지식을 갖다가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다뤘던 내용이 2급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강, 그 다음에 2강, 3강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1강과 2강이 예전에 우리가 3급에서 다뤘던 내용 갖다 중심으로 해서 요약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께서 3급 관련된 내용이 충분히 학습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건너뛰고 3강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냥 예전에 배웠던 내용과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라고 한다면 1강부터 해서 2강 이렇게 짧게나마 여러분이 예전에 학습했던 전반적인 내용 갖다가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부기와 회계 기본원리라고 해서 제1강에 대해서 내용 갖다가 말씀드릴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부기의 기본 개념이라고 해서 부기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장부 기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렇게 해서 묶어보시면은 부기라고 하죠. 영어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북키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영어에 북키핑을 갖다가 발음하기 좀 쉽지 않아서 북키핑 하다가 부기가 됐다라고 그냥 어거지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예전에 보면 이제 장부 기장을 갖다가 이렇게 줄여서 부기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회계라고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기랑은 어떤 개념상의 차이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주로 장부에 어떠한 내용 갖다가 적을 것이냐 그와 관련된 기술적인 내용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요. 반면에 회계라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써 그린다라고 하면 이게 한 부기의 범위가 된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해서 이게 회계의 범주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보다 훨씬 큰 영역에서 여러 가지 내용 갖다가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학습하는 내용들은 이러한 회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기본적인 지식으로서 이제 장부 기장이라고 돼 있는데 그걸 줄여서 부기.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굉장히 오래전에 이 회계에 관련했을 때 어떻게 표현하게 됐냐면 뭐 상업부기, 공업부기 이렇게 했던 적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재무회계, 관리회계, 원가회계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뭐 상업부기, 그 다음에 공업부기 이런 형태로 해서 표현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부기의 종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단식과 복식부기가 돼 있는데 단식이라는 것은 하나만 등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복식이라는 것은 두 개가 등장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차변과 대변에 등장하는 게 예고요. 반면에 단식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수입과 지출 이렇게 단순한 형태로 해서 기장하는 거. 예를 들어서 가계별을 쓴다. 아니면 용돈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용돈에 대한 수입 지출에 대한 그런 간단하게 기록하는 내용들도 전부 다 단식부기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회계의 기본 개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부기라는 게 장부에 뭔가를 갖다 기록하는 어떤 기술적인 스킬을 갖다가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회계는 어떻게 되느냐? 범위가 더 넓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뭘 하느냐라고 하면 어떠한 정보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목적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고 제공을 했는데 왜 전달하느냐라는 거죠. 바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그와 같은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3급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뭐 투자자라든지 채권자라든지 종업원, 경영자, 거래처, 고객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러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갖다 필요로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회계의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전산회계 운용사 2급 관련된 내용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된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 비교된 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재무회계, 그 다음에 관리회계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은 수목적상 기억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회계다라고 한다면 정부 이용자, 누가 얘를 갖다 이용하느냐라고 한다면 외부라고 했었고, 반면에 관리회계는 내부라고 했었습니다. 내부. 예를 들어서 만약 이러한 물건을 갖다 제조한다라고 한다면 요 물건에 대한 제조 얘가 얼마일까라는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도 사실상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제조하는 것과 이 중에 일부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띄어가지고 얘를 외부에서 구입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회사 입장에서 유리하냐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들도 이러한 범주 안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2급 관련된 시험에서는 제가 지금 후자 뒤에서 말씀드렸던 이걸 갖다가 자체적으로 제작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구입할 것인지 그런 것들은 다르잖아요. 주로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가 들어가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주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관련했을 때 교재를 참고하시면은 거기 표가 제시가 있는데 그 내용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재무회계 관련했을 때는 과거지향적이다. 그 다음에 관리회계 관련했을 때는 미래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회계 관련했을 때 재무제표,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특수목적에 대한 보고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이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업 목적상 준비하신다라고 한다면 회계 분류에 있어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두 가지를 갖다가 비교한 표 이런 거는 잘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회계의 단위라고 했는데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점과 지점, 본사와 공장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어떤 예를 들어서 법인이라고 한다면 법인의 주체가 있는데 그게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본사와 제조하는 공장이 별도로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 관련했을 때 이런 장소적인 범위를 갖다가 회계 단위라고 합니다. 이어서 회계 기간, 시간적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개인기업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소득세 과세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따릅니다.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지만 각각의 그 법인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관련된 법인에서는 주로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기업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회계의 어떤 기간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정관에 여기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부기의 기본 개념이라든지 회계의 기본 개념 이런 것들은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이 별로 아닙니다. 그러나 세 번째 제시되고 있는 회계 분류,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관련했을 때 두 가지를 비교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수업 목적상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 및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해서 되어 있죠. 아마 3급을 갖다가 공부하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래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루고 있는 거래의 개념과는 좀 다르다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거래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모든 사건이다라고 돼 있죠. 물론 여기 자본 안에 수익과 비용에 대한 개념까지 포함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거래의 8요소라고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안에서 뭔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 화폐 단위로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거래라고 인식하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회계상 거래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래라고 부르는 것들이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독자적인 어떤 개념으로서 다루고 있는 영역들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회계상 거래, 그 다음에 여기를 일반적인 거래라고 한다면 지금 공통되는 게 여기 있고요. 이렇게 각각의 고유한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래라고 하는 거, 종업원을 갖다 채용했다, 아니면 뭐 임대차 계약을 구두상 뭐 했다든지, 아니면 상품에 대한 매입만 했다든지, 매입 주문을 했다, 매입 주문, 그것도 말로 구두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지금 자산부채 자본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상황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을 냈다든지 아니면 상품을 주문하면서 계약금 쪽으로 돈을 갖다가 지불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돈이 오고 갔다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영향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회계상 거래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건물이 불에 타서 소실되었다. 이것도 회계상 거래가 된다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건물이라는 자산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만약 도둑이 들어와서 현금을 갖다가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회계상 거래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이라는 자산의 변동을 갖다가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 밖에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매출 채권을 갖다가 갖고 있는데 걔를 갖다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요. 부도라든지 파산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하나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한다라는 것들도 회계상 거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이러한 거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거래 판료서 아마 여러분이 이 정도 2급 수준을 갖다 학습하신다라고 하면 다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차변과 대변 관련했을 때 우리가 복잡한 어떤 회계적인 사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걔를 갖다가 단순화시켜서 오른쪽에 뭐 왼쪽에 뭐 이렇게 해서 나눈다라고 했었잖아요. 암호문을 만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차변과 대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이렇게 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제가 3급 관련했을 때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고요. 여기에 자산이 있다. 그 다음에 부채와 자본이 있고요. 비용과 수익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고급 음식점을 갖다가 오픈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설명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떠올라 보시고요. 그래서 자산을 갖다가 구성하는 그 자금의 원천 어떻게 되느냐? 내 돈이냐? 남의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를 갖다 갖춘 다음에 일단 사업을 갖다 시작한다라고 하면 무언가 쓰기 시작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벌어들인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뭔가 플러스 되는 내용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번 거는 100, 쓴 거는 80이다라고 했을 때 번 게 20이잖아요. 그럼 걔가 순수한 내 거라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 거 자본이 늘어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순환 과정을 갖다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시계의 역방향으로 간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이 모양이 어떻게 된다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잘 되는 회사는 계속 커진다라고 했었습니다. 반대로 안 되는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한계에 봉착하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을 뭐라고 했죠?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걸 손익계산서라고 했었습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 두 가지 개념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뭐 거래 판료서,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회계상 거래냐 거래가 아니냐를 갖다 표시하라고 했었으니까 예전에 배웠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한번 간단하게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회계 순환 과정 관련했을 때 이 전반적인 요 십자가 틀을 놓고 말씀드렸던 내용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쭉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제를 갖다 보시면 거래 판료서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분개를 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담입니다만 보세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상 얘네들이 별도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유기적인 흐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산 형태로 해서 보여지고 그 다음에 비용 뭔가를 쓴 다음에 벌어들여서 순수하게 내가 뭔가 벌어들였다라고 하면 자본 쪽으로 해서 집합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이제 두 분이 맞선을 봤어요. 맞선을 봤는데 그냥 미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이제 연령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배우자를 갖다 찾기 위해서 미팅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을 텐데
그냥 신뢰를 무릅쓰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얼마를 버느냐. 얼마를 버느냐. 두 번째, 얼마의 재산을 갖고 있느냐. 얼마를 버느냐. 버느냐. 무엇을 갖고 있느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를 버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요, 연봉이 1억입니다. 연봉이 1억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귀가 솔깃한단 말이에요. 연봉이 1억?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재산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관심 있겠죠? 재산을 물어봤더니 저 1억을 벌고는 있지만 사실 빚이 한 2억이에요. 2억. 그리고 재산은 없어요. 재산 없어요. 그냥 어디에서 이제 월세로 해서 원룸을 구해가지고 있고 차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1억을 벌지만 쓰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왜 2억의 빚까지 지게 되느냐? 원인을 갖다 알아봤더니만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자기의 개인적인 취미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빚을 져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A라는 분이. 근데 B라는 분이 있어요. 자, 얼마 보세요? 라고 했더니 연봉이 본인이 얘기하시기는 5천만 원 이렇게 돼요. 5천만 원. 근데 뭘 갖고 계시죠? 재산이 어떻게 되시죠? 라고 했더니 제가요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차도 있어요. 차도 예를 들어서 벤츠가 있어요. 벤츠가. 아니 5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했죠? 저는 절반은 저축하고요. 절반 또 그 저축하는 내용 중에서 일부는 또 투자를 해가지고 제가 수익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어들였어요. 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단순하게 A와 B를 놓고 그냥 다른 인격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요. 순전히 그 사람의 재정 상황을 갖다 고려해서 뭔가 더 나은 사람을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고르시겠어요? A, B? B가 더 낫죠. 왜? 이 사람이 연봉이 작지만 그 사람이 이걸 통해서 이룩한 여러 가지 재산 현황이 훨씬 더 보기가 좋아요. 이 사람 빚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떠한 사고를 갖고 계시는 게 더 바람직하나요? 재무상태표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그 회사를 갖다 바라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손익계산서상에 매출이 이렇게 많아. 근데 이익은 별로 없어.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형편없어. 자산과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빚이 굉장히 많아. 그런 회사가 과연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 회사가 매출이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에 비해서 낮아요. 그런데 그 회사가 굉장히 운영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무 상태를 갖다 보니까 훨씬 더 괜찮아.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거래의 종류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걸 갖다가 그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여기에 이제 자산, 부채, 그 다음에 자본, 비용, 수익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의 종류라고 했을 때 교환과 손익과 혼합거래라고 했으니까 교환거래라는 것은 요거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교환. 그 다음에 손익거래라는 것은 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교환거래고 여기 관련했을 때 내용 보시면은 요게 교환거래고요. 교환거래. 그 다음에 여기가 손익거래다라는 겁니다. 손익거래.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게 섞여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혼합거래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내용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관련했을 때 시험 문제에서 출제됩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이제 전산회계 운영사 2급을 갖다 준비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여기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얽매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념상 예전에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복습해본다, 요약한다,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 이중성이라고 돼 있죠. 거래 이중성이라는 것은 차변의 모, 대변의 모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회계적인 거래가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걔를 암호문 만드는 데 있어서 차변의 뭐, 대변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이렇게 표시해요. 그걸 거래 이중성. 물론 이제 같은 금액으로 다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계정이 있는데 계정이라는 게 뭐냐라는 건데 계산 단위. 그냥 걔를 모아둔 작은 함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거래들이 있는데 그거 관련했을 때 현금만 따로 추려가지고 걔를 모아놨어요. 아니면 보통 예금.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뭐 매출 채권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모아놓은 걸 갖다가 말을 좀 가다듬어서 계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정에 분류해 보시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뭐 내용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 이중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대변에 이런 식으로 해서 돼 있어요. 근데 금액 자체가 어떠냐면 같다라는 거죠. 여기는 금액이 같아요. 그래서 얘와 얘 금액이 같다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해요? 얘를 같다라고 했을 때 그냥 동일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대차가 평균돼 있다. 왜냐하면 만약에 시소를 갖다 탄다라고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게가 여기와 여기가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딱 균형을 이루겠죠. 그 균형을 이룬다라는 개념을 대차 평균의 원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른쪽과 왼쪽의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서로 다르다라고 한다면 뭔가 거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찾아내는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자기 검증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검증 능력. 그래서 여러분께서 필기를 갖다 학습하시고 이후에 실기를 갖다가 다루시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입력된 내용이 나중에 뭔가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를 갖다 딱 체크해서 눌러보시면은 프로그램이 알아서 쭉 해가지고 막 돌아가요. 그러고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뭔가 차이가 났을 때 거기에 팍 표시를 해줍니다. 따라서 차변과 대변에 있어서 금액적인 차이가 발생된다. 얘를 갖다가 확인해 봐라. 이런 개념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전반적인 내용 갖다가 우리가 처음부터 어떤 장부를 갖다가 기록을 쭉 순서대로 해보면 훨씬 이해의 폭이 넓어져요. 그런데 이제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그냥 말로써 대체해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손으로 직접 쭉 해보시면 이 뭐라고 해요? 신세계가 좀 보이는 듯한 느낌? 그런 여러분께서 그런 걸 체험을 해서 관련된 학습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어찌됐든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은 예전에 3급에서 우리가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다라는 정도로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분계와 전기라고 되어 있죠. 거래가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그걸 거래의 발생 순서에 따라서 적는 장부를 분계장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분계장.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총계정 원장으로 해서 옮겨 적는다라고 했었잖아요. 여기에 회계 거래가 발생됐어요. 그러면 분계장에 얘를 갖다 적습니다. 차변에 뭘 집어넣어야 될지, 대변에 어떤 내용 갖다가 반영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하시겠죠. 그래서 분계장, 거래 발생 순서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다시 총계정 원장으로 해서 옮겨 적습니다. 자, 이걸 제가 말씀드릴 때 3급에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여러분께서 우측에서 우편물을 갖다 접수했을 때 처음에 거기에 오신 분들이 순서대로 줄을 쭉 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접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접수한 그 내용, 그게 분계장과 똑같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딱 요 우편물이 어느 정도 쌓였다라고 한다면 뒤에서 지역별로 얘를 갖다가 나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면 총계정 원장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분계장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옮겨 적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전기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전기. 옮겨 적는다. 옮겨 적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내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무수한 장부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장부는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 기록하고 계산을 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주요부와 보조부로 해서 나눈다라고 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험에서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주요부는 뭐냐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이라는 것이죠. 거래 발생 순서에 따라서 얘를 갖다 먼저 적고요. 그리고 나서 얘를 각각의 작은 함에 걔네들을 갖다가 다시 분류하고 구분한다라는 거죠. 이걸 총계정 원장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장부라고 해서 뭐 현금의 수입과 지출, 상품의 매입 매출 등 보충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이다 라고 했는데 요즘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의가 있느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회계적인 내용을 갖다가 전부 다 반영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래가 발생됐죠? 이걸 보고 여러분이 입력을 하는데 프로그램상 별도의 분기장을 갖다가 작성을 하진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성격의 내용이다라면 일반 전표 입력을 하고 만약 이게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따로 구분해가지고 또 입력을 합니다. 그렇게 입력이 되면 얘네들이 각각의 그 계정 과목별로 해서 다 자동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중에 입력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여기에서 복잡하게 설명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략되고 한 번 입력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쫙 모든 내용을 갖다가 다 구성을 해버리기 때문에 실제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진행을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예전에 학습한 것처럼 아하 주요부와 보조부가 있구나 라는 정도, 그 다음에 주요부에 주요 장부에 요것들이 있다라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계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총계정 원장이라는 것이 이렇다라는 정도로 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결산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기중에 여러 가지 회계적인 사건이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분계장에다가 적고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산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적으로 이렇게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X2년, 여기가 X1년, X3년이다라고 한다면 법인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회계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잘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께서 시험을 갖다 다 합격하시고 실제 회사에 가서 업무를 갖다 보신다라고 하면 회사의 전반적인 거래가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 딱 끝나지 않아요. 대부분은 많이 걸쳐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수익과 비용,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 이런 것들 갖다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시점으로 해서 어떻게 됐냐 그걸 갖다가 제시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비 절차가 있고 본 절차가 있고 막 그래요. 자, 근데 그 우리 시험에서 간혹 가다가 예비 절차 관련했을 때 내용 중에 어떻다. 그 다음에 이후의 내용 갖다 살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 본 절차가 나왔을 때 순서가 어떻게 되고 최종적으로 결산 보고서를 갖다 작성한다 이런 개념을 갖다가 약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매번 그렇진 않아요. 예, 간단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갖다 여러분께서는 조금 어느 정도 개념상 이 머릿속에 집어넣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비 절차에 뭐가 나오냐면 시산표라는 것들이 등장을 해요. 시산표. 시산표라는 것은 일종의 집계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산표의 종류에는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있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합계, 잔액, 시산표 얘가 다 줄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얘가 실무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합계, 잔액, 시산표를 갖다가 이렇게 구성을 해서 관련된 내용이 제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세무 신고 관련했을 때 나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산표의 오류와 조사법이라고 되어 있고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여전히 나와요. 전산회계 운용사 3급에서도 출제되고 2급에서도 간혹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다라고 해서 몇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수목적상 기억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시산표가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거래 이중성,
그 다음에 대차 평균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즉 오른쪽과 왼쪽의 합이 어떻게 돼요? 일치가 된다는 거죠. 여기의 합과 여기의 합이 일치가 돼야 돼요. 만약 일치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됐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뭔가 잘못됐네? 이렇게 확인이 되면 다행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분명 오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시산표를 통해서 걸러지지 않는 영역들이 있다는 겁니다. 걔네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이런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게 티가 나면은 확인이 되지만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인데 뭔가 잘못됐네? 그거는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전체 분계를 누락했대요. 그 다음에 전기가 누락됐대요. 그러면 오른쪽과 왼쪽 자체가 전부 다 없어졌으니까 시산표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뭔가 찾아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가 누락됐대요. 이거 전체가 옮겨지지 않았대요. 분계는 틀렸는데 대차 금액이 일치가 됐대요. 그 다음에 어떤 거래 분계가 이중으로 분계가 됐대요. 한 번, 두 번. 그러면 금액 자체는 같을 테니까. 그 다음에 분계장에서 원장으로 대차를 반대로 했대요. 반대로 했지만 금액은 같으니까. 다른 계정 과목에 잘못 전개했다. 예를 들어서 금액은 같은데 얘를 갖다가 옮겨 적는 과정에서 원래 얘를 갖다 A라는 계정 과목에 넣어야 되는데 B라는 걸 넣었어요. 그런데 금액 자체는 어떻게 했냐면 맞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류에 의해서 전기된 금액이 우연히 일치했어요. 내가 예전에 잘못한 금액이 한 30원이 있는데 우연히 예전에 내가 또 잘못한 내용에 있어서 전개되면서 이게 딱 상쇄가 됐어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오류가 서로 겹쳐서 상계가 됐대요. 어찌됐든 지금 말씀드렸던 이 관련된 내용이 전부 다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다라는 겁니다. 왜? 차변 전체 합과 대변 전체 합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자기 검증 능력에 의해서 얘가 뭔가 잘못됐네 확인이 되지만 만약에 얘가 둘 다 일치된다라고 한다면 이거 가지고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는 우리가 수목적상 내용을 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고조사표의 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재고조사표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띄워왔다. 그래서 물건을 쌓아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재고라고 하잖아요. 그 재고를 뜻하는 게 아니라 상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계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장부의 잔액과 실제 재고액이 일치시키기 위해서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매출채권이 있다. 매출채권이 여기에 1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실제 여러 가지 확인해 보니까 100이 안 나와요.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결산 정리라고 돼 있죠. 재무상태표상의 기말수정사항이라든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기말수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갖다 살펴보시면은 재무상태표상의 기말수정사항이 뭐가 있고 포괄손익계산서상의 기말수정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갖다 간단하게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뭐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의 기말수정사항으로 맞는 거 틀린 거 이렇게 문제가 안 나옵니다. 주로 이제 그런 개념을 2급에서는 떠났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정산표가 있는데 이건 뭐냐라는 건데 일람표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라고 하면 정산표는 지금까지 작성했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을 쭉 일렬로 해서 나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약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정리한 서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정산표를 갖다가 작성하느냐라고 하면 작성 안 해요. 작성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련된 회계를 갖다가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고 결과를 갖다가 산출해내잖아요. 그런데 정산표로서 뭔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실무상은 거의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지금 내용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시산표라든지 그 다음에 정산표 이런 것들은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겁니까? 포함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 그래서 아마 3급 관련했을 때 준비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겠지만 자, 시산표와 정산표 이런 것들은 재무제표에는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보면 정산표는 거의 잘 안 써요. 시산표에 대한 개념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 법인이
그 법인세를 갖다 신고한다라고 한다면 합계 잔액 시산표 관련된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통해 가지고 세무적으로 이 회사의 어떤 그 회계 처리에 있어서 뭔가 좀 이상 징후를 갖다가 걸러내는 그런 기능을 약간 합니다. 그거는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어찌됐든 이제 결산 관련됐을 때 절차가 다음과 같다. 그 중에서 특별히 결산 예비 절차 관련된 내용으로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정도 한번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산 본 절차라고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결산의 본 절차라고 해서 집합손익 계정을 설정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자, 이게 집합손익이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비용과 수익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얘네들을 갖다가 다 끌어와요. 어느 쪽으로 끌어오냐면 집합손익 쪽으로 해서 끌어오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실무에서도 집합손익이라는 걸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끌어오느냐? 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이제 굉장히 편리성과 신속성을 갖다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실제 프로그램상 여기에 바로 이렇게 구현되어 있지는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예를 들어서 3급 관련했을 때 설명을 드렸을 때는 이와 관련된 전산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을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서 시험을 준비하신다라고 한다면 2급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3급의 시험을 합격하셔서 보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3급은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 이런 것도 다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기의 전산 프로그램을 갖다 운영하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씩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냥 순수한 의미에서 전산회계 운용사 2급의 필기를 준비하신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순서를 따라오세요. 그러면서 수익과 비용 계정을 집계해서 마감합니다. 그러면 얘가 100을 벌었다, 얘가 80을 썼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순수하게 벌어들인 20이 있었다라는 거죠. 요 20은 어떻게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십자가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 자산이 있습니다. 부채가 있습니다. 자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용과 수익이 있네요. 라고 했을 때 번 게 있다라고 한다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거다. 그래서 자본 쪽으로 해서 집어넣어진다라고 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순손익을 이익잉여금 계정에 대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손익계산서부터 먼저 마감해야 돼요. 왜? 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벌어들인 거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된 부분을 갖다가 체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얘가 자본 쪽으로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얘가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자본 쪽으로 대체된 이후에 이 작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작업 순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실제 그 전산 프로그램을 갖다 운영한다라고 한다면 순서가 손익계산서 먼저 마감하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그 중간에 법인 형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하나 더 서식이 있어요. 걔를 작업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재무상태표를 갖다가 마감 처리합니다. 그 내용이 이와 같은 순서로 해서 처리됐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결산보고서의 작성이라고 해서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을 갖다 이제 작성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예제를 갖다 살펴보시면 그 밑에 다음 중 결산 본 절차인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 나와 있어요. 다음 중 결산의 본 절차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재무상태표 작성, 포괄손익계산서 작성 이거는 최종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맨 마지막 단계라는 거죠. 결산 관련했을 때 내용 갖다 살펴보시면은 결산 예비 절차가 있고 본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보고서에 대한 작성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산 예비 절차, 그 다음에 결산 본 절차, 그리고 결산 보고서의 작성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1번 동그라미에 나와 있는 재무상태표 작성과 포괄손익계산서 작성 4번 내용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과 4번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재고조사표를 작성한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2번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분기장 기타 장부를 갖다 마감한다라고 했었잖아요. 마감한다. 요 마감하는 내용이 결산 본 절차에 들어가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 갖다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정답은 이제 3번 내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각각의 절차 단계 관련했을 때 연관된 내용 갖다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 내용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회계 순환 과정이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회계 순환 과정. 원래 회사는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설립이 된 이후에 몇 년 안에, 5년 안에 망할 확률이 70% 이상이 된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회계를 갖다 작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가정이 뭐냐라고 하면 한번 만들어진 회사는 쭉 간다라는 개념. 그걸 이제 계속기업의 가정이라고 했는데 걔를 전제로 해가지고 다 요약하고 정리하고 작성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요. 반복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편의상 X 1년이라고 하겠습니다. 1년. 여기에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고 비용과 수익이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했었죠. 시계 역방향으로 해서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자, 우선 수익과 비용 관련했을 때 손익계산서를 갖다가 정리를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얘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를 갖다가 정리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재무상태표. 이런 식의 흐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X 1년하고 그냥 끝나느냐라는 건데 물론 비용과 수익 관련했을 때 이거는 한번 나타나고 그 다음에 소멸해요. 소멸합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요? 임시 계정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얘를 갖다가 얘네들은 자산, 부채, 자본은 계속 끌고 가요. 계속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영구 계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X 1년 관련했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이 쭉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정리한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이익이 났다라고 한다면 이익을 이쪽으로 옮겨놨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얘는 한 번 나타나고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있는 걸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X 2년에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얘는 옛날 걸 계속 이어받아가지고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결산 예비 절차, 본 절차, 그 다음에 결산 보고서 작성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럼 다음 연도 가서 어떻게 해요? 또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되게 복잡한 그런 건 아니니까 관련된 내용 갖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내가 갖고 있는 빚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내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어떤 기간 단위로 해서 뭔가 표시를 하지만 계속적으로 끌고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손익계산서상의 비용과 수익은 자, 우리 작년에는 이렇게 해서 벌고 썼어. 그 다음에 올해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거. 새로운 마음으로 해서 비용과 수익에 대해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전산회계 운영사 2급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예전에 3급 관련했을 때 1강부터 18강까지 나눴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관련된 내용 갖다가 요약하고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그와 같은 흐름을 계속 이어서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 갖다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예전과 좀 차이 나는 부분이 3강으로 해서 재무회계 개념체계 내용 갖다가 다룰 겁니다. 그렇게 전반적인 순서가 진행된다는 걸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